옛날 해적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탐구하곤 했죠. 어느 날 전통을 이어받아 그의 제자 플라톤이 등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새로운 철학적 담론, 즉 이데아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데아론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는 동료들과 함께 도시 외곽의 올리브 숲에 앉아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흥미로운 썰을 풀었죠. 자, 친구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고라 시장에서 매일 보는 의자를 떠올려봐. 서로 다른 크기, 색깔, 디자인이 있지. 하지만 그런 의자들은 모두 진짜 의자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그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의자들은 사실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들이야.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데아가 진짜 의자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본질을 담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한 동료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데아라는 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 거지? 왜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야? 플라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연극 무대 위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봐. 우리 모두는 거대한 동굴 속에 갇혀있고 빛을 등지고 앉아있어.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로만 세상을 알 뿐이야. 결국 그 그림자는 바깥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저 빛에 의해 드리워진 형상일 뿐이야. 그의 비유에 모두들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며 배우는 모든 감각적 경험은 실제로 완전한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단지 더 큰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리고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이 의자라는 개념, 즉 이데아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동료들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레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동굴을 나갈 때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이데아의 실체를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림자에 쌓여 있었는지를. 플라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아테네의 밤은 생각에 잠긴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이데아론은 많은 이들의 철학적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광장, 그리고 거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길 즐겼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등장했는데 그곳에는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 본격적인 토론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가린다면 누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소크라테스를 주목했습니다. 한 정치가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도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익혔다네. 그렇기에 나는 지혜로울 것이야.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정치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법을 지키는 것이지.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치가는 당황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 사이 한 학자가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나는 철학을 연구해왔기에 누구보다 지혜롭다네. 소크라테스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소크라테스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기다렸고 학자는 점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무지했던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할 용기를 얻었고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아테네의 광장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깨달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졌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무지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항상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어느 시대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셌지만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변이 전통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규범이 있었고 루카스 또한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루카스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오래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책 속에는 탐험과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지만 루카스는 그것들을 그저 그의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카스는 우연히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선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초인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리 만치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답답하던 마음 안에서 무언가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고 자신도 모르게 책의 문장들을 되뇌이며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초인이라 기존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만의 목적을 창조하는 삶이라니. 며칠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던 루카스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타인이 만든 길만을 걸어야 하지? 나만의 길을 찾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어. 그는 가방을 챙기고 그간 모아둔 아주 적은 돈을 손에 쥐고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웃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루카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가, 화가, 시인 등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던 세계를 점차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했고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떠나 또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는 자아를 초월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그 안에 담긴 강렬한 메시지와 생동감을 찬양했습니다. 루카스는 과거의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마을에 남아 있었다면 결코 몰랐을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어느 날 자신이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초인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계속해서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마을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농사꾼, 빵 굽는 사람, 대장장이, 그리고 마을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기자까지.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최근 들어 마을의 발전과 함께 일정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요구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인 노인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존 롤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원초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배경, 신분, 능력을 잊고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의 베일을 걸쳐 무엇이 공정한지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이비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의 특성을 모르고 그저 이 깜짝 가면을 쓴다면 정말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디에 속할지 모를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더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각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에게 최소한의 삶이 질이 보장되는 규정을 세웠고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원칙들이 마을을 더 강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에 찼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진화는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도 전해졌고 무지의 베일, 과원 초적 입장은 강력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정의로운 사회의 모범이 되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모험을 시작하고자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을을 전설로 기억하며 모든 곳에서 노인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울 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